그날 밤 할머니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이름도 모른 채 죽었을 겁니다. 고창, 어느 겨울밤. 하늘이 온 마을을 하얗고 차가운 것 아래에 묻어버리려는 듯 눈이 쏟아져 내렸다. 바람은 좁은 골목마다 윙윙거리며 불었고 저녁 시장이 파한 뒤 남은 허름한 가판대의 얇은 방수포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로등은 깜빡였고 시계가 9시를 가리킨 후로는 아무도 감히 지나다니지 않는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쏟아졌다. 나순자 할머니는 옷깃을 여미고 남은 복권 다발이 든 가방을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하숙집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서둘러 걸었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거의 15년간 복권을 팔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동정에 의지해 살아왔다. 나이는 들고 다리는 아팠지만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내일 아침 낼 돈이 없으면 그녀와 이 비좁고 허름한 하숙방은 집주인에게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문 닫은 약국 처마 밑에서 걸음을 늦췄다. 평소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들르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왼발을 내딛는 순간 무언가 부드러운 덩어리에 발이 걸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허리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본 그녀는 숨을 멈췄다. 여자아이였다. 8,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벽 모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눈이 엉겨붙어 있었다. 담요도 모자도 없이 빛바랜 외투 하나가 작은 몸을 덮고 있었고 찢어진 비닐 슬리퍼를 신은 두 발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품에 다해진 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이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나 할머니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울지도 보통 아이들처럼 벌벌 떨지도 않았다. 동그랗게 뜬 눈으로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두려움도 보험을 청하는 것도 아닌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 같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아주 작았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가 껴안고 있는 천 가방으로 향했다. 가방 한쪽으로 등불 아래 반짝이는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살며시 열어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반쪽짜리 비녀였다. 비치로 만든 정교하고 보기 드문 고풍스러운 머리 장식이었다. 아이의 더럽고 누추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할머니는 감히 그 출처를 묻지 못했다. 다만 지금 그녀의 눈에 아이는 거지가 아니라 지독히도 차갑고 위태로운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멀리 골목 끝에서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챙에 가려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만 드러나 있었다. 그의 시선이 현장을 훑었을 때 그는 허리를 숙여 발밑에 막 떨어진 무언가를 주웠다. 단추 하나였다. 나무 단추, 둥근 모양의 고풍스러운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대량 생산되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는 손바닥 안에서 그것을 가볍게 굴리며 눈을 살짝 찌푸리더니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6평방미터도 채 안 되는 하숙방에서 나 할머니는 아침부터 끓여둔 콩나물국 냄비를 데웠다. 파와 액젓 냄새가 피어올라 추위를 몰아냈다. 그녀는 남은 얼마 안 되는 죽을 아이에게 나눠주며 불어서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먹였다.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물었다.
아이는 잠자코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은이요. 하은이라. 이름이 참 예쁘구나. 할머니는 침대 끝에 걸쳐둔 낡은 담요를 가져와 아이의 몸을 덮어주고는 그 옆에 앉아 하은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속눈썹이 살짝 떨리고 꿈속에서 입술이 달싹였다. 아마 엄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한 번도 엄마에게 온전히 안겨본 적이 없는지도. 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알았다. 만약 오늘 밤 그녀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이 작은 시신은 눈에 덮여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평생 복권을 팔아 자신을 부양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한 가닥의 정에 혈연의 굴레를 뛰어넘는 애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구든 어디서 왔든 오늘 밤부터 이 아이는 그녀 삶의 일부였다.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 근처 시장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낡은 가판대 옆에 앉아 있었다. 나 할머니는 낡은 가위로 하은이의 머리를 다시 잘라주고 자신의 유일한 스웨터를 아이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저 애를 어디서 주워왔대? 도둑인가? 아니면 버려진 애? 생선 장수 아저씨 한 명이 소리쳤다. 늙어서 웬 짐을 떠안는 남. 하지만 그런 비난 속에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지고는 가버렸다. 정이 소문보다 오래가는 법이지. 나 할머니는 하은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수건을 들고 탁자를 닦고 있었는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듯 조심스러웠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터 어렵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는 이 아이를 자신이 낳은 핏줄처럼 꼭 붙들고 있을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나날들, 나순자 할머니와 하은이는 서로에게 부딪힌 낯선 두 세계 같았다. 웃음소리라곤 없던 작은 하숙방에 이제는 잠잘 때의 규칙적인 숨소리, 그릇에 숟가락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에 익숙해진 노인의 나지막한 이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는 먼저 일어나 이불을 개고 식탁 옆에 단정히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남은 곳에 깊이 뿌리내리려는 작은 새싹 같았다. 나 할머니는 복권을 팔러 나갈 때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남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누굴 사랑하는 걸 막을 권리가 어디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낡은 양털 양말 한 켤레를 더 하은이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고요한 거리를 따라 늙은이와 어린아이, 두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다. 눈은 아직 녹지 않았고 더러운 물웅덩이가 드문 햇살을 반사했다. 하은이는 아직 종이 냄새가 나는 복권 다발을 들고 마치 고된 삶 속에서 놀이터를 찾은 듯 할머니 곁에서 뛰놀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었다. 정말 그 애 입양한 거예요? 누구 자식인데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내 자식은 내가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밤이 되어 하은이가 잠들면 나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십 년 장사하며 모아둔 푼돈이 들어 있었다.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하은이에게 낡은 겨울옷 한 벌을 사주고
다음 달 방세를 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보았던 아이의 빛나는 눈을 다시 떠올리자 그 눈은 그녀에게 더 먼 미래를 생각하게 했다. 어쩌면 내가 하은이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말자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말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얼굴에는 온화함이 가득했고 마른 엿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다가 떡장사로 바꿨다고 했다. 한때는 큰 장사를 했었고 지금은 역 앞의 전통 찻집을 다시 열어 길손들에게 생강 대추차와 콩나물국을 팔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말자는 나 할머니와 함께 물을 마시며 옆에서 탁자를 닦고 있는 하은이를 보고 말했다. 할머니도 복이 많으시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있으니 저 같았으면 벌써 가게 열었을 거예요. 나 할머니는 그저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말자가 동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각자 50만 원씩 내서 작은 찻집을 차리자는 그녀는 여러 밤을 고민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제가 가게 자리랑 허가 문제를 맡을 테니 할머니는 자본만 보태시면 돼요. 가게가 생기면 두 분 다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이도 번듯한 곳에서 자랄 수 있고요. 그 말과 말자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아둔 돈 전부와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희미한 믿음을 안고 말자에게 건넸다. 사흘 후 말자는 사라졌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가 몇 주간 머물렀던 낡은 하숙집도 텅 비어 있었다. 흔적도 쪽지 한 장도 없었다. 그날 밤, 나 할머니는 하숙방 앞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두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하은이는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우리 어디로 가요, 할머니? 하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물었다. 나 할머니는 돌아보았다. 움푹 팬 눈으로. 할머니도 모르겠구나, 하은아. 하지만 할머니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방세를 낼 돈이 없어진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눈이 다시 내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보다 더 차가웠다. 역 처마 밑 버려진 객차 근처에서 할머니는 길가의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불길은 지금 그녀의 심장처럼 떨렸다. 너덜너덜하지만 여전히 타오르려 애썼다. 하은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마르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나 할머니는 공황에 빠졌다. 약도, 담요도, 심지어 제대로 누울 자리도 없었다. 남은 것은 낡은 김치 한 봉지, 마른 파 조금, 그리고 물러진 무 반쪽뿐이었다. 그녀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묽은 김칫국을 부지런히 끓였다. 수증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며 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뒤섞였다. 그녀는 하은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손발을 주무르면서 중얼거렸다. 할머니 버리지 마라, 하은아. 할머니가 아직 내게 젊었을 때 이야기도 못 해줬는데.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하은이의 뜨거운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그녀는 간절히 빌면서 낡은 민요로 자장가를 불렀다. 비바람에 쉰 목소리였지만 한 인간이 혈연도 아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기차역 저편,
고요한 어둠 속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서 눈보라 속에서 서로에게 꼭 붙어있는 늙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그림자와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첫날 밤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였다. 오랫동안 그는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가가지도 않았다. 불빛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비쳤다. 그곳에는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눈이 그쳤다. 다음 날 아침, 하루를 여는 희미한 햇살이 기차역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나 할머니의 품에 웅크리고 있는 하은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아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쉬고 있었다. 꼭 감은 눈, 마른 입술이 살짝 열리며 나지막이 불렀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나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어느새 말라붙은 눈물을 닦았다. 하은이의 이마에는 여전히 붉은 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살아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녀는 마치 하늘에 대고 말하듯 속삭였다. 원망도 한숨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 뿐이었다. 그녀가 가족이라 부르는 유일한 사람인 그 아이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하숙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미천도 없는 지금 복권 장사를 계속할 수도 없었다. 나 할머니는 하은이를 데리고 젊었을 때 장사했던 고창 전통시장으로 갔다. 낡은 양철 지붕은 녹슬었고 말린 생선과 시든 채소 냄새가 바람에 뒤섞인 오래된 시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젊은 시절 전부였다. 할머니와 손녀의 느린 발걸음이 조용히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상점가 끝에 빈 구석. 나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낡은 비닐을 땅에 펼쳤다. 낡은 보온병 하나, 종이컵 몇 개, 그리고 버려진 가판대에서 주워온 생강과 대추. 우리는 생강차를 팔 거다.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에도 좋지. 그녀는 마치 큰 가게를 여는 것처럼 말했다.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탁자를 닫고 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입구가 이 빠진 보온병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차의 김이 몇몇 행인의 발길을 끌었다. 생강 대추차요? 한 잔에 얼마예요? 500원입니다. 마시고 나면 속까지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몇몇 손님이 들렀다. 호기심에, 혹은 동정심에,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감동을 받았다. 가난한 늙은 할머니, 말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임시로 세운 찻집의 이름은 이러했다. 인우 찻집. 간판은 하은이가 마분지의 붓펜으로 쓴 것이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따뜻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고 묻자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할머니처럼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말에 차를 마시던 한 여대생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5,000원을 남기며 조용히 말했다.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그렇게 작은 시장 한 구석에서 조용한 빗줄기 하나가 켜졌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넘어진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 할머니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하은이 근처에 나타났다. 그는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까지 가리는 검은 재킷을 입은 채
멀리서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알아본다는 눈치였다. 하은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이 떨리며 종이컵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작은 얼굴이 악몽을 꾼 듯 하얗게 질렸다. 남자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 어묵을 파는 수레 뒤로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다. 나 할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누구니? 아는 사람이니?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계속 저으며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떨었다. 나 할머니는 알았다. 이 아이는 그녀가 아직 가닿을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남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 할머니는 혼자 앉아 하은이가 여전히 가방 속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비취 비녀를 들었다. 그녀는 비녀 몸체에 새겨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활짝 핀 매와 한 송이, 작은 꽃잎 하나하나까지 보일 정도로 섬세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그 안에 기묘한 슬픔을 감추고 있던 눈, 그가 하은이를 바라보던 방식은 범죄자와는 달랐다. 오히려 자신의 기억과 씨름하는 사람 같았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 같은 시각, 고창역 뒤편의 한 골목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가 처마 밑에 서서 하은이가 떨어뜨렸던 고풍스러운 문양이 수놓인 단추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볍게 굴리며 생각에 잠긴 눈을 했다. 코트 주머니 안에는 글씨가 희미해진 낡은 편지 조각이 있었지만 이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서와. 그는 눈을 감았다. 긴 한숨. 그리고 어둠이 다시 그를 삼켰다. 지난 세월 늘 그랬던 것처럼. 고창의 바람이 바뀌었다.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던 날들은 사라지고 그 대신 기묘하게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줄었고 작은 가판대들은 바람 속에 움츠러들었으며 나 할머니의 작은 생강 찻집조차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하숙방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이는 콜록거리며 기침을 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검푸르렀다. 나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다. 불덩이 같았다. 하은아. 이러면 안 돼, 이야. 지금 아프면 안 된단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다. 텅 비어 있었다. 약 살 돈도 없었고 누구에게 더 빌릴 염치도 없었다. 직업도, 가족도, 보험도 없는 노인에게 누가 돈을 빌려줄까?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담요를 단단히 두른 뒤 마른 땔감이 조금 남아있는 기차역 뒤편으로 뛰듯이 갔다. 그날 밤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추위가 살을 애는 듯했다. 딱딱한 땅바닥 위에서 그녀는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불을 피웠다. 낡은 신문지, 컵라면 용기, 부러진 나뭇가지 몇 개. 찌그러진 냄비에 남은 김치 조금과 파 몇 조각을 넣고 물을 부은 뒤 으스러진 찬밥을 조금 덜어 넣었다. 묽은 김칫국. 맵지도 진하지도 않았지만 뜨거웠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하은이 곁에 앉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먹이며 불어주면서 간청했다. 조금만 먹어보렴. 이 국은 옛날에 할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거야. 그땐 아주 가난해서 소금물이랑 김치밖에 없었는데도 맛있었단다. 하은이는 말이 없었다. 눈은 꼭 감겨 있었고 땀이 흘러 머리카락을 적셨다. 하지만 입술이 떨리더니 살짝 열렸다. 할머니, 저 버리지 마세요. 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가 꿈을 꾸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저몄다. 어디에도 안 갈 거야. 맹세할게.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할머니는 여기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녀는 신성한 약속처럼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낡은 자장가였다. 계절풍 불어오면 엄마는 너를 업고 들을 건넜지. 엄마 손은 차가워도 엄마 마음은 따뜻했단다. 바람과 나이 때문에 쉰 목소리는 끊겼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이는 자장가와 불기운 속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 할머니는 다가오는 발소리에 눈을 떴다. 그녀는 깜짝 놀라 하은이를 감쌌지만 이내 알아차렸다. 몇 번 찻집에 들렀던 나이든 의사 선생님이었다. 할머니, 어젯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열이 나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보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심각해졌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해열제 몇 알과 수액 봉지를 내밀었다. 아이에게 먹이세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내일도 나아지지 않으면 보건소로 데려오세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알았다. 그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거의 아무도 없을 때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하은이의 열이 내리자 그녀는 아이의 옷 주머니에서 비녀를 꺼내 보았다. 비취의 빛이 황혼에 반사되어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비녀 몸체의 문양에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와 한 송이의 능검은 코트의 남자가 주었던 반추의 문양과 똑같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어떤 신호일까? 그녀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물었다. 하은아, 내 엄마가 이걸 주셨니? 하은이는 비녀를 보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버리고 갈 때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비녀만 가지고 있으라고요. 왜? 엄마가. 나쁜 사람들이 저를 찾을 거라고 했어요. 만약 그들이 비녀를 보면 알게 될 거라고요. 나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와 함께 사는 아이는 어쩌면 쫓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너무 캐물으면 하은이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시장 근처 한 골목 구석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가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작은 찻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하은이의 모든 행동을 따라갔다. 아이가 탁자를 닫고 차를 따르고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까지.
그는 눈을 떼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림자처럼. 하지만 이번에 그는 속삭였다. 서와.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저 아이는 바로. 같은 시각 고창 동쪽의 한 낡은 사무실에서 서류 캐비닛 밑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밀려나왔다. 봉투 위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지켜주실 분께. 안에는 짧은 편지, 손으로 쓴 몇 줄의 글,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서와. 시간이 흘러 고창의 겨울은 강가의 매화나무에 하얀 꽃을 피우는 가벼운 봄바람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었다. 인후 찻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작고 조용하게 낡은 시장의 마음에 따뜻한 점 하나를 찍듯. 매일 하은이와 나 할머니는 일찍 가게를 열고 생강물을 끓이고 대추를 썰고 깨끗한 수건으로 종이컵 하나하나를 닦았다. 아무도 찻집의 유래를 묻지 않았다. 하은이의 내력을 캐묻는 사람도 더는 없었다. 뒷이야기들은 뜨거운 찻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오직 다정한 눈빛과 오가는 지인들의 친근한 미소만이 남았다. 하지만 나 할머니의 마음은 결코 온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빛이 비녀는 작은 나무 상자에 소중히 보관되었지만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그녀가 상자를 열어볼 때마다 첫눈 내리던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길 잃은 하은이의 눈빛, 차갑게 스며들던 질문. 아주머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탁자를 닦던 수건을 접고 있을 때 낯선 손님이 나타났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낡은 스타일의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생강차 한 잔을 시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찻주전자를 닦던 나 할머니는 손을 멈췄다. 그 남자에게서 무언가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마치 차를 마시러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 바로 그때 하은이가 다가와 찻잔을 쟁반에 담아 탁자 위에 놓았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은이가 멈칫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로 감춰졌다.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에는 이미 혼란이 서리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나 할머니가 즉시 다가와 하은이 앞에 서서 막으며 분명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아저씨를 모릅니다. 볼일 없으시면 가주세요.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은이를 몇 초 더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떠나기 전 그는 아무 말 없이 명함 한 장을 남겼다. 그가 상점가 뒤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 할머니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고창지 반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이름 김석진.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그녀는 옥비녀를 꺼내 하은이에게 건네며 물었다.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해줘야 내 엄마는 누구시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은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낡은 배낭 밑바닥에서 시간과 눈물에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인후한 마음을 가진 분께. 나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다. 그녀의 눈은 첫 줄에 멈췄다. 제 이름은 서아입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제 딸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편지는 한 장을 넘지 않았다. 서한은 자신이 최 회장의 유명하지만 악명도 높은 기업가 A의 통제하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서 노동자로 일했었다고 썼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깨끗한 기숙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후 그녀와 다른 많은 여성들은 감금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협박을 받았고 일부는 더 끔찍한 일을 강요당했다. 어느 날 우연히 서한은 해외 인신매매에 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공황에 빠진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갓난아기였던 하은이를 안고 도망치다 고창 동쪽 언덕 기슭까지 쫓겼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자 그녀는 개울에 몸을 던져 죽은 척했다.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감히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그녀는 이 편지와 함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인 옥비녀를 처마 밑에 남겨두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나중에 누가 찾는다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편지 끝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제 아이를 발견하신다면 부디 아이에게 이름을, 따뜻한 포옹을, 그리고 집이라 부를 곳을 주세요.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은 이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면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저를 대신해 엄마가 되어주세요. 나 할머니는 거기까지 읽고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하은이는 옆에 앉아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저 기다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다음 날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전했다. 웬 낯선 사람이 하은이에 대해 묻고 다니던데. 검찰청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나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검은 코트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멀리 서 있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찻집 가까이 다가와 하은이가 막 닦아놓은 나무 탁자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진열 상자 안에 놓인 비녀에 꽂혔다. 그것은 나 할머니가 혹시라도 하은이의 엄마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내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돌아섰다. 마치 진실을 알지만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하은이가 몇 걸음 뒤따라갔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남자는 멈춰 섰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내가 하은이구나. 맞지?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속삭였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전부 믿지는 마라. 특히 널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할 때는. 그러고는 그는 떠나갔다. 그의 모습은 운명이 한 아이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늘 사용하던 낡은 그림자처럼 밤 속으로 사라졌다. 나 할머니는 검은 코트의 남자가 나타났던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진실은 아침 안개가 걷히며 불완전한 윤곽을 드러내듯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선명해질수록 그녀는 더 두려워졌다. 하은이가 자신이 보호해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까봐. 그동안 쏟아부은 자신의 사랑이
아이를 저 어두운 과거로부터 지켜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봐. 며칠 후, 나 할머니는 찻집 물주전자 밑에 숨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기울어진 글씨체, 서명은 없었다. 아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모두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비녀는 단순한 가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영원히 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옛일을 알고 싶으면 정한 언덕에 버려진 나무집으로 가세요. 아무도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는 쪽지를 들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한 언덕은 서아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곳, 산업단지에서 도망칠 때 숨었던 장소였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그녀는 옥비녀를 손수건에 소중히 싸고 손전등과 쪽지를 든 채 밖으로 나와 정한 언덕으로 향했다. 나무집은 늙은 소나무 숲 뒤에 숨어 있었다. 문은 녹슨 철사로 잠겨 있었지만 한쪽 널빤지가 썩어 사람이 드나들기에 충분했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내로 가득했다. 하지만 낡은 방 한가운데에 느슨하게 잠긴 나무 괴짝이 있었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빛바랜 복사 용지들이 있었다. 노동자 명단, 교대 근무표, 기숙사 배치도. 그중 따로 철해진 서류 묶음 하나. 서와. 첫 장은 취업 신청서였고 강인한 눈빛의 젊은 여성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다음 장들은 내부 보고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부 조사 기록이었다. 전부 미해결, 폐기, 보장이 찍혀 있었다. 서류 묶음에는 단체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아 실종 전 17번작업장에서의 마지막 달. 사진 속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최 회장이었다. 며칠 후, 나 할머니는 하은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편지, 나무집, 사진, 검은 코트의 남자, 그리고 모든 비극의 중심일지도 모르는 최 회장에 대해서까지. 하은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 질문을 던졌다. 그럼, 혹시 저희 엄마, 살아계실까요? 나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 만약 살아계신다면 엄마는 내게 해가 될까봐 돌아오지 못하시는 거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하은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시더라도요.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와 하은이는 찻집의 찻상을 더 밝은 곳으로 옮겼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닫고 작은 화분 하나와 새로운 간판을 건 나무 액자를 두었다. 이후 찻집길 잃었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은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낡은 서점에서 얻은 연필과 색분필로. 소박하지만 감정이 가득한 그림들이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눈 덮인 처마, 모닥불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할머니. 그림들은 작은 전시회처럼 가게를 따라 걸렸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몇몇 낯선 손님들이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림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작은 찻집은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곳으로. 어느 날, 나 할머니를 속였던 말자 아줌마가 시장 가장자리에 갑자기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퀭한 두 눈, 그녀는 멀리서 자신이 돈을 가로채는 핑계로 삼았던 그 찻집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히 다가서지도 못했다.
하은이가 그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할머니? 나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단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뜨거운 차 한 잔을 더 따라 말자 아줌마를 향해 탁자 가장자리에 두었다. 초대의 의미가 아니었다.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용서하기로 한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 할머니가 문을 잠그고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누군가 가게 문턱에 봉투 하나를 두고 갔다. 안에는 흰 종이 한 장, 단 한 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다. 그 비녀는 한때 최 회장의 금고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옛 비서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그녀는 글씨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은이를 돌아보았을 때 아이는 조용히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검은 코트의 남자가 뒤에서 멀리 두 할머니와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프레임 안에는 그의 한쪽 어깨만 들어와 있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는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고창 사건 후 5년째 되는 해, 초봄. 아침바람은 축축한 흙내음과 겨울에 남은 찬 기운을 품고 있었다. 얇은 복사꽃잎이 낡은 기왓장 위로 가볍게 떨어져 나순자 할머니가 하은이와 수년간 살아온 작은 비탈길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창턱 위에는 낡고 다른 비닐 슬리퍼 옆에 새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마치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시간대가 나란히 놓인 것 같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나 할머니는 낮은 나무상 위에 소박한 음식들을 차리고 있었다. 김치 항아리, 콩나물국 한 그릇, 흰쌀밥 한 공기,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지난 가을부터 말린 곶감 몇 개. 제사상 가운데 놓인 작은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거의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나 할머니의 남편이었다. 오늘은 그의 제삿날이었다. 하은이가 부엌에서 촛대와 향을 들고 나왔다. 이제 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긴 머리, 훤칠한 키,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차분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깊고 빛나며 생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촛대를 내려놓고 할머니가 제사 음식을 바로잡는 것을 도운 뒤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지붕 위로 가볍게 떨어지는 복사꽃잎 소리, 그리고 마음의 소리만이 들렸다. 3번 절을 올린 후에도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가 돌아온 건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정 때문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 할머니는 그대로 멈춰 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이제는 소녀가 아닌 의대생이 된 아이를 바라보았다. 몇 해 전 차가운 눈 내리는 밤에 주웠던 아무도 주인을 모르는 옥비녀를 품에 안고 있던 바로 그 아이를. 할머니의 뺨이 가볍게 떨렸다. 그러고는 하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치 친어머니가 친자식에게 하듯 쓰다듬었다. 할미는 내게 그 정 말고는 줄 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로 충분했나 보구나. 같은 날, 제사가 끝난 후 하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인후 찻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주변의 많은 가게들이 철거 압박에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무 탁자, 뜨거운 찻주전자, 소박한 콩나물국 한 그릇,
낡은 시장의 영혼 일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몇몇 옛 손님들이 하은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예전처럼 할머니를 도와 탁자를 닦고 차를 따랐다. 의대에 합격했다고? 정말 대단하구나. 나 할머니가 계셔서 잘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동의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오후, 손님이 뜸해졌을 때 검고 번쩍이는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다.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키가 크고 눈빛은 차분했다. 그는 찻집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익숙한 물건들을 가볍게 훑었다. 빛바랜 찻주전자, 페인트가 벗겨진 의자와 탁자, 그리고 작은 나무 액자 안에 놓인 옷비녀. 하은이가 고개를 들다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등줄기를 따라 어떤 감각이 흘렀다. 남자는 다가와 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나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고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래전 고창강 다리 밑에서 할머니께서 뛰어내리려던 저를 막아주셨죠. 제게 뜨거운 국 한 그릇과 이상한 물건 하나를 주셨습니다. 반쪽짜리 옷비녀를요. 나 할머니는 망연자실했다. 당신이었어? 그 젊은이. 네, 제가 김석진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잃었다면 삶에 빚진 약속을 위해 살아보라고.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할머니를 만난 후 그는 돌아가 착실하게 살기로 결심했고 점차 성공한 금융 투자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한 번은 자선 파티에서 그는 멀리서 하은이를 보았다. 처마 밑에 서 있는 아이의 손에 할머니가 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지켜보기 시작했다.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하은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나 할머니가 복권 장수에서 시장 한복판에 정을 심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다가서고 싶었지만 멈췄다.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제 아이는 다 컸습니다. 강해졌고요. 그리고 스스로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은이는 여전히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몇 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어요? 그는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화나지 않았니? 하은이는 나 할머니를 보고 다시 비녀를 보았다. 전에는 아저씨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저씨도 할머니처럼 약속을 품고 계셨다는 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지키셨던 약속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석진은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나머지 반쪽 비녀를 꺼냈다. 하은이의 비녀 반쪽에 맞추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해진 비녀였다. 이 물건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하은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너와 같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살고 싶다. 하은이는 비녀를 든 채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나 할머니는 누가 볼세라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심었던 정의 한 가닥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창이 들썩였다. 하은이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진 후 낡은 시장 한 구석에 작았던 인우찻집은 갑자기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다. 단순히 생강차나 콩나물국을 파는 곳, 혹은 노숙자들이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한 아이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정을 주셨고 소녀는 희망을 밝히네. 교과서에 실려야 할 이야기다. 아들이 고창에 가서 순자 할머니의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대요.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욱 거세게 발버둥 쳤다.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배우인 최 회장은 나 할머니의 가게가 있는 고창시장이 대중의 감정적 초점이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최 회장은 이미 주변 부지 거의 전부를 매입했고 인우찻집을 포함한 몇몇 가구만이 버티고 있었다. 돈으로 압박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언론을 택했다. 여러 찌라시 사이트에 일련의 기사들이 나타났다. 대학생, 기금 모금 위에 감동 영상 조작, 인우찻집,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 복권 팔던 할머니 상징인가? 동정심을 정치화하려는 쇼인가? 조작된 사진,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정체불명의 계정들이 단 익명의 댓글들이 뒤따랐다. 심지어 정직한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의 가짜 웹사이트까지 등장해 하은이와 나 할머니 배우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내 논쟁했다. 일부 상인들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봐 떠나고 싶어 했다. 인우찻집의 손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내릴 때, 나 할머니는 가게 안에 조용히 앉아 차갑게 식은 찻주전자를 꼭 쥐고 있었다. 하은이는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미는 비는 안 무서운데, 이건 무섭구나. 그녀가 말했다. 자신을 차 파는 선녀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는 마치 사기꾼을 보듯 훔쳐보는 게 두렵구나. 하은이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눈빛을 더는 피하지 말아요. 이야기를 계속해요.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믿었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은이는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썼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저는 오래전 성도 이름도 없던 아이였습니다. 제 안에 남은 삶의 가치를 유일하게 믿어준 분은 가난하고 늙고 쓰레기를 줍고 쓸모없다고 불리던 나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저는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을 초대해 옛날 그 콩나물국밥을 다시 드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제 이름은 잊어주십시오. 게시물은 순식간에 공유되었다. 여러 유명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변호사, 의사, 예술가 등 가게의 손님이었던 신망 있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판도를 바꾼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나왔다.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눈먼 할머니가 처음으로 생방송에 출연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제가 이름 없는 그림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길가에 앉아 비에 젖은 채 삶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뜨거운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안 드시면 저 아이가 슬퍼할 거예요. 저는 먹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영상은 수백만 번 공유되었다. 곧이어 해시태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샵사인 순자의 정, 순자의 정. 샵사인 정의는 이긴다. 정의는 이긴다. 샵사인 순자 할머니의 국밥, 순자 할머니의 국밥. 최 회장 측은 당황했다. 조작된 기사들은 네티즌들에 의해 출처가 추적되었고 대부분이 최 회장의 파트너, 미디어 회사가 소유한 사이트들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법대생 그룹이 정을 지키는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허위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KBS 전북 방송국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복권 장수와 무감각한 시대 속 정의 교훈. 그날 밤 하은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 할머니는 가게의 문턱에 앉아 낡은 휴대폰으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 건가? 하은이가 미소 지었다. 정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니까요. 같은 시각 최 회장의 사무실에서 그는 보고서를 내던지며 책상을 내리쳤다. 어째서 복권 파는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냐고. 한 비서가 조용히 떨었다. 그건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때가 됐군. 2주 후 고창시장 입구에 공고문이 내걸렸다. 본 구역은 고급 생태 휴양 리조트 프로젝트를 위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최종 이주 기한 30일. 아래에는 대한재개발 부동산 회사의 로고, 고창구청의 붉은 직인, 그리고 법적 대리인 최민국의 전자 서명이 찍혀 있었다. 그날 오후, 나 할머니는 가게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공고문을 들고 있었다. 몇몇 이웃들이 몰려와 걱정하며 웅성거렸다. 저놈들이 이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나 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법적으로는 저들이 권리가 있잖아. 최 회장 변호사들은 싹쓸이하기로 유명하다고. 하은이는 옆에 서서 공고문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찻집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다. 그날 밤 하은이는 김석진을 찾아갔다. 전주에 있는 한 빌딩 최고층,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자선재단 설립 이사회와 회의 중이었다. 하지만 하은이가 들어서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 그녀는 공고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저씨는 할머니와 저의 정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아저씨가 필요해요. 변호사로, 언론으로, 아저씨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켜주세요. 김석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철거 결정 취소, 그리고 프로젝트 투명성 조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고창 주민들을 위한 모든 법률 비용은 전액 지원하겠네. 그러고는 다시 하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는 감성으로 싸웠구나. 이제는 아저씨가 시스템으로 싸울 차례다.
월요일 이른 아침, 고창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날씨마저 없던 판결을 기다리는 듯했다. 시장 입구에는 여전히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철거 반대.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팔아넘길 곳이 아니다. 안쪽에서 인우 찻집은 새벽부터 문을 열었다. 나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큰 솥에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파 냄새가 온 거리에 향긋하게 퍼져 뜨거운 생강차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뒤섞였다. 하은이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팔에는 완장을 찼다. 의료봉사단 고창을 지키자. 그녀는 시장 주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차와 국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학생들, 노인들, 그리고 한때 노숙자였던 사람들까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는 성벽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주먹을 든 인파가 아니었다. 손을 들어 지켜주는 인파였다. 한 복권 파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정의라 불리는 것을 위해. 같은 시각 전북지방검찰청에서 KBS 기자들은 최 회장과 대한 재개발 회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뭉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토지 강제 매입 사건들, 최 회장과 일부 동사무소 공무원 간의 윤활유 관계, 나 할머니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던 미디어 회사로부터의 결제 영수증, 그리고 특히 익명의 전 비서의 증언. 그는 한때 최 회장의 금고에 있던 온전한 옥비녀가 반으로 쪼개지기 전까지 보관했던 사람이었다. 증언에서 비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 회장님이 서아라는 이름의 여성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산업단지에서의 여성 노동 착취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하은이의 친어머니 서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법적 서류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전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석진이 나타났다. 비서도 없이, 화려한 선언도 없이 그저 온전해진 옥비녀의 복제품을 손에 들고 있었다. 여러분, 그는 흔들림 없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께서 제게 비녀 반쪽을 주시며 살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한 어머니를 죽은 척하게 만들고, 한 아이를 버려지게 하고, 한 공동체가 기댈 곳을 거의 잃게 만든 사람과 간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요. 그는 비녀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비녀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닙니다. 착취당하고 잊혀졌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한 세대의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회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바로 그날 오후 KBS 전북은 특별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산업단지 뒤의 어둠, 최 회장과 침묵하는 자들의 비밀. 보도에서 착취적인 노동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 중에는 서아의 옛 친구라고 밝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녀는 단언했다. 서아는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침묵을 속죄하기 위해 나섭니다. 여론과 증거, 그리고 한때 피해자였던 바로 그 사람들의 압력은 최 회장의 권력의 벽을 덮치는 거대한 해일이 되었다. 그는 긴급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다. 동시에 대한재개발회사는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때 최 회장과 손잡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박말자 아줌마의 신상도 공개되었다. 고창 시장 주민회의에 들어설 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 아무도 모욕하지 않았다. 오직 나 할머니만이 늘 그랬듯 국을 끓이며 말자 앞에 뜨거운 콩나물국 한 그릇을 조용히 놓아주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잘못했소. 하지만 바로잡고 싶다면 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시오. 말자는 울었다.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한 달 후 전국적인 순자 밥집 네트워크 설립이 선포되었다. 공동체 식당, 미혼모 지원센터, 그리고 길 잃은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결합한 모델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옛 인후 찻집 앞에 첫 번째 간판이 세워졌다. 간호사복을 입은 한이가 손으로 쓴 나무판을 들고 문으로 다가왔다. 순자의 정. 그녀는 말뚝을 단단히 받고는 나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나무 그늘 아래 지팡이를 짚고 앉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할미는 눈물로 정을 심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꽃을 피웠구나. 그리고 그 순간 길을 지나던 사람, 구경하던 사람, 한 번이라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 혹은 그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모두가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새로운 봄, 고창 주변의 들판은 유채꽃으로 노랗게 뒤덮였다. 옛 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남으로 쓰인 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였다. 인후 찻집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소박한 가게가 아니었다. 순자의 정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지원센터로 개조되었지만 여전히 낡은 나무 탁자와 빛바랜 찻주전자, 그리고 중앙 진열장 안에 정중하게 놓인 온전한 옥비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한 무리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깨끗한 주방에서는 콩나물국 냄새가 향긋하게 풍기며 센터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처마 밑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나순자 할머니가 있었다. 전보다 더 늙고 손은 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하은이는 이제 의대 마지막 학년 학생이었다. 대학 병원에서의 실습이 끝나면 그녀는 매주 2번 센터로 돌아와 노숙자와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했다. 그녀는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를 따라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아주 천천히 미소 짓는 습관을 간직하고 있었다. 미소는 사람이 마시는 첫 번째 차란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창틀에 비칠 때 나 할머니는 하은이를 불러 달아빠진 수첩 한 권을 건넸다. 안에는 그녀가 여러 해 전부터 손으로 쓴 글들이 있었다. 하은이와 함께한 하루하루, 열이 날까 걱정했던 밤들, 이불을 개고 복권을 정리하고 국을 불어주던 모든 순간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할미는 모른다. 하지만 할미는 안다. 너는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거라는 걸. 부드럽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는 마음. 그건 정으로 이어 붙여졌으니까. 하은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할머니의 옷깃 위로 떨어졌다. 저는 할머니처럼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만약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2번 태어났다고요. 한 번은 핏줄로,
그리고 또 한 번은 할머니가 눈 내리는 밤에 끓여주신 콩나물국밥 한 그릇에서요. 그해 여름, 다큐멘터리 영화 한 그릇의 정, 이 국립인권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한때 가게의 손님이었던 감독은 목이 메어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연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설치하고 순자 할머니가 국을 불어주시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창에 모여 순자 밥집 10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녀의 이름을 딴 공동체 지원센터 체인의 최신 지점이었다. 손으로 새긴 간판이 마당 중앙에 정중하게 놓였다. 순자의 정. 버려졌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행사가 끝나고 인파가 뜸해졌을 때 나 할머니는 처마 앞 의자에 홀로 앉아 붉은 기와지붕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쌀쌀했다. 노란 잎사귀가 천천히 떨어졌다. 하은이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에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쥐어주었다. 할머니, 오늘이 그 눈 오던 밤으로부터 딱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할머니는 먼 곳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할미는 그저 생각했지. 만약 그냥 지나치면 저 아이는 녹아버린 눈 자국처럼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내가 아예 태양이 되어버렸구나. 할머니와 손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차 향기만이 퍼져나갔다. 길 건너편 낯선 행인 한 명이 지나가다 순자의 정 간판 앞에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어쩌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을지도. 어쩌면 할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 정에 닿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세상이 너무 바빠지고 사람들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그릇의 콩나물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단 한 사람의 정이 또 다른 생명을 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의 정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정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